네, 10월 12일 화요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증가 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고요. 반면에 실업률은 낮아져서 4.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선까지 올라서면서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는 휴장이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S&P 500과 나스닥 모두 0.6%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WTI가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80불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FOMC의 의사록 공개, 미국 CPI 등의 발표가 있습니다. 네, 먼저 투자 전략 매크로 분석 발표 듣겠습니다. 한기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예, 자료가 있으시면 이 페이지 그림 2번이 되는데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교과서적으로 사실 정의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시장에선 계속 이걸 우려를 하는 건 결국에 시장의 예상 대비 성장률은 다운이 되고 있고 예상 대비 물가는 높게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로 파악이 되는데요. 8월, 9월은 성장률은 예상보다 떨궈지고 가격 지표는 예상보다 올라오는 이런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들면서 나타난 현상은 일단 지금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9월 말에 바닥을 좀 이제 다지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이거를 트래킹하려면 사실 산업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병목이나 이런 생산 차질을 봐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상으로 집계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 LA 항구 앞에 지금 대기 중인 선박은 9월 20일이 고점이고요. 컨테이너선 운임료는 9월 23일 고점. 그리고 동남아 생산 라인 쪽 반도체 생산 라인은 10월부터 가동률 확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로 접해집니다. 데이터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은 9월 마지막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에서 이제 문제는 스태그가 만약에 이제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도 가격 자체는 그렇게 안 빠질 겁니다. 왜냐면은 스태그가 풀리고 나면 그 동안에 주문을 못했던 것들이 오더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대표적으로 병목 때문에 운임료가 올라갈 때 정반대로 폭락했던 게 목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못하니까 아예 폭락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주문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9월 미국 고용을 보더라도 임금은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기업들은 돈 주고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취업자 수가 9월 달에 이제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센을 밑돌았는데 그걸 뜯어보면은 전월치랑 전전월치는 올라왔고요. 취업자 수가. 그리고 9월 달에 빠진 건 주로 이제 정부 쪽. 그러니까 미국은 9월 말에 회계 연도가 끝나니까 이게 디폴트 우려 앞두고 정부 쪽에서 그 취업자가 감소한 거 이런 것들 때문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종합하면은 병목은 조금씩은 약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결국 임금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임금이 올라왔다는 건 인플레가 상당한 지속성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지금은 현재로서는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8, 9월은 생산을 못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었는데 10월 중반부 이후부터는 아마도 연말께까지는 생산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약간 리플렛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이 공급 사이드에서의 우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봐지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수요는 이연 수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병목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되면 수요 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그렇죠.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빠져서 그야말로 생산 계속 지연돼가지고 그야말로 취업도 이제 예를 들어 공장들 자체가 운영이 어려져서 취업을 떨고 버리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 수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급 차질 때문에 생산이 축소되고 그 생산 축소가 영구히 사람들의 소득을 갉아먹어 버린다.
그럼 이건 다시 수요 쪽을 갉아먹는 쪽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사실 뭐 남겨둬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어떤 이런 고용 지표들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 돈 더 주고 뽑아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버틸 만한 수준이고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렸는데 9월 마지막 주부터는 조금씩 어떤 동남아 쪽 생산 라인과 북미 쪽 운임욕이 조금 풀리는 걸 보면은 여기서 조금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패시브 파생 전략 허율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시브 파생 전략 10월호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시브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KRX 12월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보통주를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 일평균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현재 심사 기간의 약 90%를 경과했기 때문에 편입 또는 제외되는 종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에서 12월에 정기 변경에서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시가총액 상승에 따른 메리츠 금융, PI 첨단 소재, SL, 명신산업 등이 있습니다.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일양약품, LX 하우시스, LS 홀딩스 등이 있고 FNF 홀딩스는 유동주식 비율이 10% 미만으로 책정이 되면 기준 미달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은 이제 12월 10일 동시만기일 다음 날인 12월 10일에 적용이 되고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을 추정하는 ETF 등의 패시브 펀드는 12월 9일에 종목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수시 변경 사항이 있는데 9월 17일에 상장된 현대중공업은 상장일부터 15일 거래일 동안에 일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 50위 이내인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약 40위권에 머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10일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3일에 상장될 예정인 카카오페이 또한에 이번 정기 변경 심사 대상은 아니나 희망 공모가 하단이 6만 원인데 이 6만 원을 유지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7.6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50위를 보면은 카카오페이도 희망 공모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1일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SK텔레콤 종속법인과 SK스퀘어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될 예정입니다. 8월 30일에서 10월 15일 동안에 SK텔레콤의 분할 비율을 적용한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 시가총액 200위보다 클 경우에는 SK텔레콤은 지수에 잔류하고 SK스퀘어는 분할 비율 적용한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160위보다 클 경우에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현재 두 종목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코스피 200에 잔류를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27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SK스퀘어도 이제 코스피 100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월 29일에 상장되고 30일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기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14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관련해서 당일 현물 주시장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 만기 때 대규모로 이제 스프레드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를 계속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백오데이션이 크게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오데이션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매도 차익 거래를 진행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9월 배당락 이후에 시장 베이시스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금융투자가 기존에 이제 쌓았던 매도 차익 거래를 청산하면서 10월 만기일 당일에 현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강승원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금일 10월 금통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통위가 이미 8월달 금통위 금리 인상 당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9월달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금융안정 상황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낸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10월과 11월 금리 인상, 특히 11월 금리 인상 쪽에 조금 더 컨센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 달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가 됐고 11월 금통위 예정일이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 8월 인상 이후 무려 3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굳이 이미 부동산이 경기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콜을 하늘이 낸 상태에서 경기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쉬어가기보다는 금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만약 동결된다 손 치더라도 2명 이상의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11월 인상이 기정사실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도 금리와 3년 금리가 추가 금리 인상은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인상의 시점이 10월이냐 11월이냐 보다는 이번 인상 사이클의 종점이 어디냐가 사실은 채권 시장의 향배를 가를 핵심인데요.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 순환 시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10개의 경제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회복, 상승, 둔화, 하강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발표하는 건데요. 작년 연말 올해로 넘어오면서 회복 상승 국면에 9개, 둔화 하강 국면에 1개 지표가 있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회복 상승이 5개, 둔화 하강이 5개가 됐습니다. 결국은 올해를 지나오면서 9대1에서 5대5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기의 회복 모멘텀은 사실상 피크아웃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경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종점을 1.50까지 반영한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대응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소버린 채권 발표해 주십시오. 네, 글로벌 채권 금리는 지난주하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말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기대치를 상당히 하회했는데요. 보통 한 50만 명 기대했는데 지금 한 20만 명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실업률은 4.8%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하는 이렇게 5%를 하회하는 이렇게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고용시장 지표가 테이퍼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 저희 예상처럼 11월에 테이퍼링 개시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런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 유예되고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반영되면서 글로벌 금리는 미국채 10년을 중심으로 계속 하단을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되는 나라들이 이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등인데요. 특히 글로벌 물가 상승이 이제 국내 물가 상승률에 계속 부담을 더하면서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한 20년의 최고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멕시코도 이렇게 물가 상승률 부담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그 4.75로 25bp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흥국 그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물가 인상, 금리 인상 이런 그 추세가 계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크레딧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국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공사채, 은행채는 축소된 반면에 여전채, 회사채는 확대되었습니다.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지속된 스프레드 확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지만 발행 확대와 국채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의 투자 심리의 가시적인 개선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크레딧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단기금리 위주로 상승 압력이 높고 이는 크레딧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좀 낮출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크레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달러채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뱅크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투자 성과가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헝다그룹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인 판타지아 홀딩스, 신이안 부동산, 실리홀딩스 같은 업체들이 유동성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흥국 달러채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저조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채 금리 상승으로 크레딧물의 수익률 상승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뱅크론에 대한 투자 선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채 금리 상승과 낮은 상관성, 부도율 하향 및 등급 상향 기조, 그리고 높은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뱅크론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주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이제 대형은행들을 포함해서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이 기업들에 미친 영향과 함께 향후 각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리츠 총 수익률 0.1% 기록을 했고요.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일시 증액이 합의되면서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환경 속에서 하락폭이 좀 컸던 섹터를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반등이 좀 일어났었는데요. 산업용 스토리지, 넷리스, 주거용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특수형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데이터 센터 리츠에 관한 어떤 공급망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오피스 관련 데이터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9월 도쿄 주요 5구 오피스 공실률 같은 경우는 6.43%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상승을 했고 임대료는 0.35%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는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과거 20년 정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회복 속도가 달랐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이 향후 일본 오피스의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신규 공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에 또 더불어서 57만 평 규모의 신규 오피스 공급이 일어나면서 도쿄 오피스 임대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됐었는데요. 다만 2021년과 22년 예정된 공급 물량이 약 16만 평 규모로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 2010년부터 2012년 동안의 어떤 좀 긴 침체기보다는 2003년에 있었던 것처럼 빠른 회복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오피스는 공급 부담도 적어지고 고용 회복도 일어나면서 실물 부동산 대비해서 할인폭을 줄여나갈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최근에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쪽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의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2.78%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 수익률은 플러스 40%대로 상승률이 확대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까지 중국이 국경절 연휴로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조금 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부채 한도의 일시 증액이라고 하는 합의 자체가 당장은 그런 위험 회피 심리 자체를 완화를 시켰고, 또 9월 고용 지표가 일부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실업률의 하락 아니면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하고 있는 게 결국은 명목금리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연내 테이퍼링 경계 속에서 명목금리의 상승 구간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위험 자산이 아웃퍼폼을 했고요. 위험 자산 중에서도 경기 민감 원자재 섹터들이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지난주 개별 원자재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가 각각 4.07%, 3.71% 상승을 하면서 경기 민감 원자재 섹터 중심의 강세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일 WTI 가격이 장중에 $80를 돌파를 하면서 장중 한때 $82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재차 $80대 초반까지 다시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WTI 가격이 7월, 8월만 하더라도 그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공급 정상화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때문에 6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9월부터 재차 상승 반전을 하면서 최근 80달러대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라고 하면 8월 말 9월 전반부에 나타났었던 미국 허리케인 여파가 유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요. 9월부터는 계절적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 전환이 되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야 했었지만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9월까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지속을 하면서 유가의 강세를 좀 주도를 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동안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 전환을 함에 따라서 최소한 난방 시즌이 시작되는 12월 전까지 11월까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나타낼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에너지 대란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아니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10월 초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기존의 그런 증산 스탠스만 유지한 채 추가적인 증산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망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유를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가 지난주에 그 가능성 자체를 일축을 하면서 유가의 강세를 좀 촉발시켰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 전환이 되고 11월까지는 증가세를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 전망하에서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 비축유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상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11월 아시아향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 그리고 11월 4일에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시장이 이 정도로 사실상 타이트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증산 속도 자체를 조금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의 불편한 그런 상승세 자체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천연가스와는 다르게 유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투자 의견 계속 말씀드리고요.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예상치보다 좀 세게 지금 가격상으로는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동절기 들어가면서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비축률을 얘기하면서 조금의 조정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 주셨지만 아마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올 한 7, 8월 수준만큼 안 내려올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가격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유가를 좀 전망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 현재 특히 WTI 가격이라든가 브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펀더멘탈보다는 너무 좀 이제 투기적으로 사실 올해 겨울이 추울 거다 아니면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가격이 워낙 지금 쇼티지를 보이는 데다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산시성에서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석탄 가격이 또다시 폭등을 하면서 겨울철에 그런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전력형 원자재들의 수요를 대체하는 원유 수요가 있을 거다 때문에 유가가 더욱더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글로벌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는 재고를 사실상 저희가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면 저는 사실상 최근 2주 전부터는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사실상 위축됐던 미국의 산유량이 재차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원유 재고가 더 타이트하게 감소세를 지속을 하면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건 같지는 않다라고 좀 봐서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그런 투기적인 그런 포지션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재차 연말까지는 7, 8월 정도의 그런 바닥 정도 수준만큼 유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송 산업 정현승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9월달 수송 실적 자료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선은 전년 대비 47%, 국내에서는 37% 증가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해서는 각각 15%, 6%씩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8월달 이제 성수기 영향 그리고 미주 노선이 8월 말 유학생 수요가 집중되는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선은 YOY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회복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달 화물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일평균 물동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물동량 증가율이 시장 성장률보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 시장에서 가장 좀 큰 수혜를 받고 있고 가장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객 수요는 비행기가 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판이나 유럽 등의 관광 노선은 10월을 시작으로 패키지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푸켓, 영국 이탈리아, 11월에는 태국 방콕, 싱가포르, 베트남 푸꾸옥 등에서 입국 제한이 완화되거나 격리 기간 단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에 대해서 최근에 좀 우려들이 있으신데요. 분명히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상품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운임에 대한 하락 우려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운임이 실제로 하락했는데요. 금일 오전에 발표된 10월 첫 주 운임은 재차 상승 반전했습니다. 10월 들어서 미국 서한과 유럽 항구의 적체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운임 하락 우려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급 차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급격한 운임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연료비 상승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많으신데요. 실제로 환율과 연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연료비 증가는 오히려 운임이 상승되는 요인이고 할증료 형태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전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가의 추세를 변화시키는 우려 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사우스웨스트나 미주항공사들 주가 하락은 비용 부담도 있지만 예상보다 수요 회복이 너무 빨라서 인력 부족으로 비행기 편수를 오히려 캔슬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약을 받은 걸 강제로 취소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공급이 뜨면 수요가 붙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항공운송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진에어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운 업종 말씀드리면 일단 해운 업종은 올해 역대 최고치의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 운송과 해운 운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운 운송은 올해가 가장 피크일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항공 운송은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까지 여객이 회복되면서 이제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 등은 분명히 해운 업종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까지 좀 더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앞으로 실적 회복의 추가적인 모멘텀 등은 해운 업종보다 항공 운송 업종이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발표해 주세요. 예,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잠정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분기까지의 실적은 괜찮았지만 4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에 대한 뭐 부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원이 나왔고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왔고 저희 추정치는 약간 하회했는데 부문별 영업이익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저희가 추정한 거에 의하면 반도체가 실적을 많이 드라이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9조 7천억 원 정도 나온 것 같고 디스플레이가 1조 4천억, IM 사업부가 3조 7천억 그리고 가전사업부가 8천억 정도 나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일단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수록 실적에
다 반영돼 가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3분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실적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그 애플의 그 아이폰 13 시리즈가 상당히 최근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다 증익 추세였는데 이제 4분기가 좀 실적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추정 영업이익이 15조 7천억 원입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그 다음 사이클이 4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DRAM 가격이 한 2% 정도 하락할 전망이 이 실적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PC 수요가 뭐 6월 피크 기록하고 감소세로 전환을 일단 했고요. 데이터 센터 수요는 9월 달까지는 괜찮았지만 10월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정한 그 가동률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서버 추가 투자 모멘텀이 10월 달부터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가격 협상력 이제 주도권이 이제 공급자에서 이제 수요자로 최근에 이전되는 분위기가 명확하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면 그 메모리 회사들이 공급 경쟁을 좀 그 자제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세 회사 다 그 여전히 뭐 경쟁을 그 좀 둔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 기존 계획대로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평택 2라인이라든지 시안 2라인 여기에 올해 뭐 계획대로 거의 잔여 공간 없이 대부분 장비로 채울 계획이고, 내년 5월달에 그 P3 평택 3라인 그 완공되면 거기다가 이제 장비 투자 들어가고요. 하이닉스도 뭐 우식 그 추가 투자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좀 반전되기 위해서는 공급 뭐 좀 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계속 이제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포스코 케미칼은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 10월 12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